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 검사 출신인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야당은 모든 자리를 검사로 채울 셈이냐며 검찰판 하나회라고 반발했습니다. 요소수 불안의 주유소들이 잇따라 판매 수량 제한에 들어가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는 의심병과 공황증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한국만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오히려 비꼬았습니다. 혁신안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전격 회동했습니다. 희생한 속도 조절의 뜻을 모으며 일단 파국은 면했지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든 건 아니란 평가도 제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출당 청원의 삭제를 지시하는 등 화합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야 한다며 여전히 선을 그는 모습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형 로펌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평소 아내와 금전 문제 등으로 가정 불화를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관련 내용으로 다툰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공기질도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검사 출신인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발탁 배경으로 공평 무사한 업무 능력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모든 자리를 특수통 검사로 채울 거냐며 검찰판 하나회라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중수부 당시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으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검찰을 떠난 뒤엔 변호사로 일하다 대선 캠프에 합류해 고발사주 의혹에 대처했고 이후 지난 6월 권익위원장으로 발탁됐습니다. 반년이 안 돼 방통위원장에 지명된 건데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공평무사한 업무 처리로 정평이 났다고 소개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현안이 쌓인 방통위에 필요한 인물이란 겁니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김 후보자는 애초 출마설이 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도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이동관 전 위원장이 지난 1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 사퇴하며 공백 상태가 된 방통위로 긴급 투입된 겁니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선배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힙니다.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이번 인사의 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빠른 지명을 환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자리를 특수통 검사들로 채울 셈이냐, 방송 장악의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검찰판 하나의 선배입니다. 방송통신 관련 커리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간단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후보자를 지명하자마자 야권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때 여야의 거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 등 이번 인사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원장 공석 닷새 만에 그것도 핀셋 인사로 김홍일 위원장을 소방수로 투입했습니다. 총선 전까지 방송계 핵심 현안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사퇴한 이동관 전 위원장 후임으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낙점할 때까지 닷새면 충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속전속결, 예상보다 이른 사실상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YTN 최대 주주 변경과 연말 지상파 재허가 심사 등 방송 현안과
포털 규제, 가짜뉴스 단속 같은 방통위 현안이 워낙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YTN에 방통위는 현재 1인 체제로 식물 상태라며 하루가 아쉽고 급하다. 검찰 독식, 회전문 인사란 비판이 나오겠지만 모양새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방통위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용산에선 현재 언론 지형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인식하는데 내년 총선 전에 이를 바로잡겠다는 뜻이 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급한 불인 방통위원장을 서둘러 지명하면서 추가 개각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는 11일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 전까지 개각 발표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총선 차출설이 불거진 산업통상자원부 박문규, 부산엑스포 책임론에 휩싸인 외교부 박진 장관은 교체가 확정적인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는 유임하는 기류가 뚜렷합니다. 인사파동으로 경질된 국정원장 후임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옮길 걸로 점쳐지는데 외교 안보 라인의 연쇄 이동을 놓고 막바지 퍼즐 맞추기가 한창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에 맞물려 총선에 나설 공직자들의 사퇴 시한이 내년 1월 11일인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주까진 장관급 발표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2차관도 출마를 저울질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후임으로 거론된 이영표 축구협회 부회장은 인사검증은 받았지만 최종 고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수부 박성훈, 국토부 김호진 차관 등 총선을 염두에 둔 인물도 여럿인 만큼 이번 연말연시는 인사정국으로 흐리게 됐습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장관의 정치적 결정이 그 정점을 찍을 걸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요소수급 불안에 주유소들은 잇따라 판매 수량 제한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공공 비축 물량을 풀고 제3국에서 수입하는 업체에게 물류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지역 요소수 생산업체입니다. 수급이 부족해서 개인 판매를 중단한다는 공지문이 붙었습니다. 요소 재고가 없어서 내년 1월까지도 못 버틸 위기라고 말합니다. 주유소들은 정부 요청이 있기도 전에 한 사람당 판매 수량 제한에 나섰습니다. 주문에는 2주 정도 후에 보자 그러는 통에 이제 정상적으로 판매가 안 되는 게 하나씩만 다 판매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2개까지 드리는데 지금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업무가 더 힘들어요. 정부는 일시적 수급 문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차량용 요소 비축량 2,000톤을 조기에 방출하고 공공 비축 물량을 12,000톤으로 2배 늘려 2달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10에서 20% 싼 중국에 집중된 요소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제3국에서 수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산에 대해서 할당 관세를 적용해서 좀 세금 부담을 낮춰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내년에도 지속해서 하고 다른 지역에서 오는 부분에 경제적인 조금 부담이 덜해지도록 그런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는 현재 재고와 중국의 계약 물량으로 석 달분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대체 수입선이 있어 재작년과 달리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또 중국도 공급망 갈등이 부각되는 걸 원치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요소 파동 이후 중국 의존도가 6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91%로 올라간 상황을 방치한 점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주로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광산을 우리나라가 M&A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을 좀 유인한다든가 우리는 기술을 제공하고 우리는 또 안정적으로 자원을 조달받는 그런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해나가는 것이 지금이야 비로소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요소 외에도 반도체와 2차 전지, 전기차 등 중국의 자원민족주의가 언제든 우리 경제 핵심 동력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외교부는 경제안보 담당관 회의를 열고 재외공관의 중국발 요소 수급 불안정 사태 등 현안 대응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열린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그동안 재외공관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해외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국내 파급 효과를 막기 위해 공관 37곳에서 경제안보 핵심 품목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과 주요 광물 자원 등의 공급망 동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요소 수출 통제에 나선 배경으론 인도의 비료용 요소 사재기가 꼽힙니다. 중국 관영지는 의심병, 공황증이란 표현을 써가며 한국만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비꼬았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021년 10월 중국의 수출 통제로 촉발된 요소수 품귀 현상. 당시 통계 자료를 보면 인도의 비료용 요소 싹쓸이가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그해 9월 중국의 요소 수출은 109만 톤으로 크게 늘었는데 그중 75%인 82만 톤이 인도로 갔습니다. 2022년엔 조용히 넘어간 인도. 올해 9월 다시 중국산 요소 86만 톤을 사재기했습니다. 중국의 요소 수출 물량은 118만 톤으로 한 달 사이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중국 내 요소 재고량은 47만 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중국 당국은 내수 시장 안정을 위해 수급 조절에 나섰을 뿐 정치적 고려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中国是化肥生产和消费大国，今年前10个月，中国累计出口化肥2572万吨，同比增长28.8%。 그러나 관영신문은 한국이 과민 반응을 보인다며 의심병과 공황증이란 말로 비꼬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미국의 중국 압박에 동참한 탓에 요소수로 보복당할까 재발을 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년 전 요소수 대란 때처럼 우호적 협상을 통해 중국에서 요소를 긴급 수입할 수 있을 거라고 훈수를 뒀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당 중진과 지도부, 친윤계의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요구를 두고 갈등을 보였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제 전격 회동했습니다. 희생한 속도 조절의 뜻을 모으며 파국 직전 갈등을 봉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생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이 19일 만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표정은 밝았지만 갈등의 고를 반영하듯 인 위원장은 최대한 공개 발언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역대 어느 혁신위원회보다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또 굉장히 국민적 관심 이끌어내고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20분 남짓 이어진 대화의 초점은 희생혁신안 속도 조절에 맞춰졌습니다. 김 대표는 총선과 공천 관련 당내 기구를 통해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다며 혁신위 달래기에 주력했습니다. 혁신위와의 동행이 파국으로 끝날 경우 책임론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출구 전략을 모색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지금 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혁신 의지를 믿고 맡겨달라. 인 위원장도 김 대표의 혁신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인적 쇄신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지나친 속도전은 부담이라는 당 안팎의 일부 여론을 역시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남이 사실상 현 체제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혁신위가 절반의 성과를 만들어냈다면 나머지 절반의 성공은 당이 이루어지실 것으로 기대한다. 혁신위의 제안을 총선 승리의 밑거름으로 삼아주시기를. 이런 가운데 당 총선기획단은 총선 출마자를 상대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받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혁신안 수용이라는 측면을 집중 부각하며 갈등 봉합 기류에 힘을 보탰습니다. 특권 내려놓기에 혁신위에 말씀하신 거에 저희가 부응해서 그런 결정을 오늘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위는 오늘 회의를 통해 혁신안을 마무리한 뒤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에 보고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의 출당 청원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통합행보에 시동을 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이 물밑에서 회동을 조율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일단 만남 가능성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연일 이재명 대표 등 현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운 이낙연 전 대표를 출당시키라는 청원글이 게시 이틀 만에 당 홈페이지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 차원의 조치에서 이제 홈페이지에 내렸고 그것은 당대표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통합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위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계파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비명계의 구심점으로 떠오르자 먼저 화합의 손길을 내민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이 전 대표 관련 질문에 그동안 침묵을 이어왔던 이재명 대표는 소통하고 대화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당의 단합 그리고 소통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열어놓고 소통하고 또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당은 물론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내년 총선에서 분열은 곧 필패라는 절박함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안팎에선 이재명 대표 측이 이 전 대표 측과 물밑에서 만남을 조율하고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라고 거듭 압박 수위를 높이며 이런 관측엔 선을 그었습니다. 통합의 메시지가 단순히 메시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목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그것을 당의 변화로 수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이른바 명락회동의 추가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제한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총선을 잘 치를 것인가 하는 것은 당과 후보자들이 결정할 일이지요. 특별히 의견을 더 말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전직 총리들과 만남이 있을 수 있다며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총리 3인방 연대설의 불씨를 살려놨습니다. 현역 의원 평가 결과가 곧 공개되면 공천 심사를 둘러싼 갈등은 더 격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내용 수습이 이재명 대표의 최대 과제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구 대비 법원이 크게 부족한 건 어떻게 보면 위헌적이라고까지 볼 수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법원의 수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도와준다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법원을 설치하고 확대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법관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특히 법원장 추천제 이후 법원장도 여성은 거의 당선되지 않는 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어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신 의원은 검찰은 사유할 수도 없고 사유해서도 안 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서 22년 동안의 검찰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 출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는 사건을 조사하고 검사하는 자라며 칼을 휘두르는 것이 진짜 검사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잘못을 반드시 깨닫게 할 거라고 적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형 로펌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를 둘러쓴 채 고개를 숙인 남성이 법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변호사 A씨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지난 3일 범행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우발적으로 살해하신 건가요? 신문을 마친 법원은 A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씨는 범행한 뒤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직접 119에 신고했지만 병원에 옮겨진 아내는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조사에서 추궁 끝에 A씨로부터 아내를 금속 둔기로 내려쳤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고 있었는데 당일에도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범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망 원인에 대해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와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A씨가 아내 목을 졸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검사 출신 전직 중진 국회의원 아들로
국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로 일하다가 사건 직후 퇴직 처리됐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40억 원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남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사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와 남동생을 구속 기소하고 분양업자 등 공범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남매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1년여에 걸쳐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신축 오피스텔을 사들인 뒤 세입자 20명에게 전세보증금 4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량으로 술을 사겠다며 편의점 창구로 직원을 보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3일 절도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4차례에 걸쳐 서울 강북구 일대 편의점을 돌면서 대량으로 술을 사겠다며 직원을 창구로 보낸 뒤 물건과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올해 3분기 예금 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 잔액이 2분기보다 32조 원 늘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은 3분기 말 예금 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을 1,875조 7천억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분기별 산업대출 증가폭은 지난 1분기 20조 9천억 원까지 줄었다가 2분기에 24조 8천억 원, 3분기 32조 3천억 원으로 2분기 연속 증가했습니다. 예금은행이 기업대출 확대 노력을 강화한 데다가 회사채 금리가 오름에 따라 대기업의 은행대출 선호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 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 금액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42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말보다 1조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자금의 용도별로는 금액 기준 기존 대출 상환이 28.1%, 신규 주택 구입이 65.2%였고 임차 보증금 반환이 6.7%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 9월 27일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신청 제한 이후 유효 신청 금액이 월 1조 원 내외로 증가로 안정됐다며 서민과 실수요층 대상 우대형은 내년 1월까지 차질 없이 공급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이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로 기기의 성능을 떨어뜨렸다며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항소심에서 애플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소비자에게 1인당 7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본 건데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구형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 아이폰 6 등에서 전원 꺼짐 현상이 발생하자 애플은 문제를 해결한다며 새 소프트웨어를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업데이트 이후 애플이 노후화된 구형 아이폰 성능을 일부러 제한해 신형으로 교체를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러 속도를 제한한 거라는 애플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이폰 사용자 6만 3천여 명이 업데이트로 피해를 봤다며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1심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까지 이어간 소비자 7명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애플 측 책임을 일부 인정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돼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점 인정된다며 애플이 1인당 7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데이트로 기기 성능 일부 제한된 이상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업데이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애플과 소비자들 사이 정보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업데이트가 기기 성능을 개선할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고지 의무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업데이트로 아이폰이 물리적으로 훼손됐다거나 통상적 기능에 영구 장애가 발생한 건 아니라며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나온 뒤 원고 측은 애플이 해외에서처럼 더 많은 피해자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배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사실 다른 다수의 피해자들한테도 배상을 어떻게 하는 애플의 국내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될 경우 다른 사용자들도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 초국적 기업에 대한 최종 법적 공방 결과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무고한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 3년을 맞았습니다. 접수된 사건 가운데 처리된 양이 절반에 불과하다며 운영기간 연장을 주장했는데요. 단순한 기간 연장이 아니라 피해 구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사 기간이 반년도 채 남지 않은 진실화해위원회. 출범한 지 3년을 맞았는데 신청이 들어온 사건 2만 300여 건 가운데 절반가량이 종결 처리됐습니다.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과 삼천교육 피해 사건 등이 진실이 밝혀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절반에 이르는 1,200여 건은 진실 규명을 바라며 쌓여 있습니다.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해외 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재생원 등의 집단시설의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서는 아직 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진실화해위는 1년 정도는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문제는 접수된 사건 가운데 진실이 밝혀진 건 고작 4천여 건, 2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시간을 투여해도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국방부나 검찰, 경찰 등과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실화해위는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외부적인 문제보다 현 2기 진화위가 피해 구제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장 1기 때 진실 규명률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특히 무고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오히려 공권력 편에 서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적대 세력에 가담해서 적대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적법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판의 회부에서 가려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누가 그걸 당시 군법회의의 회부에서.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을 위해 물리적인 조사 기간 연장도 필요하겠지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운영 철학이 더욱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내년부터는 학교폭력 발생 시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당정은 학교 담당 경찰관도 확대해 학교폭력 조사를 돕기로 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폭력 관련 업무는 교사들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로 꼽힙니다. 일단 수사권이 없어서 목격자 조사나 CCTV 확인조차 어려운데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부담이 큰 데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게 되는 일도 많아서입니다. 당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교사 대신 전문성을 가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학생 선도 경험이 있고 전문 역량을 갖춘 퇴직 경찰이나 교원을 활용하는 것도 그 방안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 제로센터 안에 학교폭력 전담기구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또 학교 전담 경찰관인 SPO의 수를 늘리고 역할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SPO는 학교폭력 재발 방지와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 등에 집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조사 지원을 포함해 학폭 사안 처리 전반에 역할을 강화할 뜻도 밝혔습니다. 교사들이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덜게 되면 교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다툼을 전직 수사관이 형사사건 다루듯이 접근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당정 협의 내용을 토대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확충 규모와 SPO 증원 및 역량 강화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딸 주회를 지속해서 부각하는 건 여러 어려움 속에서 세습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다소 서두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올 한 해 재외공관 철수와 식량난 등을 비롯해 북한 당국이 여러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처한 어려움과 민생고는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며 북한이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판문점 무장화 등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 역시 내부적 어려움을 외부로 돌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인근 주택가 한복판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사망한 용의자는 전 부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SNS에 반미구호를 포스팅하기도 했는데 한국계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동한 경찰차들이 사건 현장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연기가 치솟고 화염도 피어오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 주택가 한복판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So I was just watching TV last night and all of a sudden just felt this huge boom and my whole house shook. 이웃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용의자는 폭발이 발생한 자신의 2층 집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On-scene investigation revealed that a male suspect discharged a flare-type gun from the residence more than 30 times. 용의자 제임스 유는 56살로 대치하던 경찰이 진입을 시도하자 총을 쐈고 이후 집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The suspect was inside the residence at the time of the explosion, and he is presumed at this point to be deceased. 경찰도 이 과정에서 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마녀라 부른 전 부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했는데 소송이 경솔하고 혼란스럽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반미 구호를 올리기도 한 용의자는 운둔자로 모든 창문을 알루미늄 포일로 막아 놓았다고 이웃은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이틀간 이어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모처럼 정치 공방 없이 정책과 자질 검증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조 후보자는 여러 사법 현안 가운데서도 특히 강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판사가 직접 관계인을 불러 필요성을 따지는 사전신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임 대법원장 시절 추진했다가 수사기관 반발에 유예됐던 건데 조 후보자는 보완을 거쳐 공론화하겠다면서도 직접 발언을 자청하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저 역시 법원에 몸담고 있지만은 언젠가 또 그냥 국민으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검찰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언젠가 영원히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국민의 인권 보장, 국민에게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광범위한 압수수색 못지않게 피의자의 방어권 훼손 요인으로 꼽히는 구속제도와 관련해선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거주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석방한 뒤 어길 경우에만 구속하는 것으로 취임 즉시 바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건부 구속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법원장이 되시면 구체적으로 바로 착수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또 재판 지연 해소를 가장 시급한 사법 현안으로 보고 우선 장기미제 사건을 특별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취임하면은 우선 장기미제 사건을 특별히 집중 관리하고 종전에는 법원장은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법원장으로 하여금 최우선으로 재판 지연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고등부장 판사제 폐지에 대해선 유보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밖에 조 후보자는 자신이 대법원장이 되면 법원의 보수 색채가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판결엔 진보도 보수도 없다면서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왔다고 일축했습니다. 제가 뭐 진보를 하고 싶다거나 보수를 하고 싶다거나 그런 입장이 전혀 아니고요. 저는 오직 사건이면 그 사건에 관한 법과 원칙이 뭔지. 국회는 이르면 오는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붙일 전망입니다. 모처럼 망신주기나 신상털이 공방 없이 여야가 자질 검증에 충실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70일 넘게 이어진 사법부수장 공백 사태에 종지부가 지킬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뉴스타파 측은 전례를 찾기 힘든 폭거라며 검찰의 수사는 아무런 근거 없는 소설에 불과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언론사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9월 같은 혐의로 뉴스타파 본사 등에 대해 강제 수사를 벌인 지 석 달여 만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 사이 허위 인터뷰가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되는 과정에 김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뉴스타파는 20대 대선 사흘 전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수사를 박영수 전 특검을 통해 무마했다는 김만배 씨 음성 파일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대검 중수 이과장이던 윤 대통령과 담당 검사가 커피를 타준 뒤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 사건이 없어졌다며 윤 대통령을 당사자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의혹에 대한 비난을 이재명 당시 후보에서 윤 대통령 쪽으로 돌리기 위해 뉴스타파 측에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닷새 뒤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의 책감 명목으로 건넨 1억 6천여만 원의 대가성 여부를 계속 조사하는 가운데 김 대표가 검찰 수사 전부터 두 사람의 돈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올해 1월 허위 인터뷰 대가로 돈을 받은 적 있느냐는 취재 전화를 받고 이를 김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 대표가 두 사람 사이 돈 거래에까지 관여하진 않은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듭되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뉴스타파 측은 검찰이 언론사 대표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건 민주화 이후 전례를 찾기 힘든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검찰이 상상하는 범죄 사실은 애초 존재하지 않는 소설이라며 검찰 출신 대통령의 심기를 보호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친 뒤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뉴스타파 보도 경위 등을 직접 캐물을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12월 7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민의힘 핵심 의원들의 총선 전 용퇴를 압박해왔던 인유한 혁신위가 그동안의 혁신안들을 종합하며 활동 종료 절차에 들어갑니다. 오늘 혁신위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2차 회의를 열고 당 최고위에 보고할 종합혁신안 내용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일정을 논의합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를 만난 인 위원장이 지도부의 희생과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며 갈등을 봉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회의를 끝으로 혁신위가 조기에 해산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의원의 경선 감산 비중을 강화하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표 비중을 줄이는 내용의 당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민주당은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당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당원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공천 규정을 바꾸는 건 나쁜 전례를 만들 수 있고 대의원 권한 축소도 현 지도부의 힘을 강화하려는 시도라며 비이재명계 등 비주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진통이 있을 전망입니다. 지난 2018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와 관련해서 원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사보발전 김병숙 전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전 대표는 고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고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조사를 전담하는 조사관과 전담기구가 새로 생깁니다. 또 학교 전담 경찰관, SPO의 역할이 강화되고 정원도 늘어날 계획입니다. 교육부와 행정부 등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처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서 사과 12.5톤을 30% 할인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농산물 착한 가격 프로젝트 행사인데요. 오늘부터 오는 13일까지 실내 14개 롯데마트와 3개 롯데슈퍼에서 사과 2.5kg 한 박스를 19,900원에 판매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가 심각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채용 실태를 조사했더니 절반이 넘는 곳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천안 시민 프로축구단은 올해 초 팀장급 정규직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최종 합격한 사람은 계약직이던 사무국장. 알고 보니 해당 채용 계획을 짜고 공고를 낸 당사자였습니다. 직접 결제도 받고 자기한테 유리한 면접위원까지 골랐습니다. 지난해 7월 홍보 직원 채용 때도 구설에 올랐습니다. 단장과 친한 사람이 서류에서 떨어지자 점수를 조작한 겁니다. 심사위원 3명 중 낮은 점수를 빼고 나머지만 반영해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주모 지자체인 천안시 감사과에서 이미 수사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이제 아직 끝나지 않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권익위가 지난해 공직 유관단체들의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런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위반 사례만 867건, 조사한 800개 기관 가운데 55%인 450곳에서 공정성 결여가 파악됐습니다. 징계 처분 사례를 보면 근거 없이 서류와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 가점을 기준 없이 적용하거나 채용 계획과 다른 방법으로 합격자를 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과 착오가 발생한 파안 2건에 대하여는 관련자 징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로 합격자가 뒤바뀌기도 했습니다. 공사와 병원, 재단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7개 기관에서 14명이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들이 최종 피해자로 확정되면 정부 지침에 따라 다음 단계 재응시 기회를 주고 반대로 채용 비리로 합격한 사람들은 합격 취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채용 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해선 수사 의뢰하거나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법률사무소 출신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저녁 8시쯤 자택에서 아내와 싸우다가 금속 둔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로 불화를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다툰 걸로 파악됐습니다. 중국산 위조 골프채 수백 세트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정품으로 속여 판 30대가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개인이 사용하려는 물품은 최대 $200까지 세금이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했다가 꼬리가 밟혔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무실 안에 골프 가방들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안에는 골프채 세트가 가득합니다. 모두 중국에서 들여온 위조 밀수품입니다. 혐의 부분은 관세법 위반 부분하고 상표법 위반 부분입니다. 유명 골프업체 상표를 도용한 이른바 짝퉁 골프채를 국내로 몰래 들여온 30대 여성 A씨가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해 산 골프채를 등산용 스틱이라고 세관에 허위 신고한 겁니다. 개인이 사용하려는 물품은 $150에서 $200까지 정식 수입 신고를 생략하는 절차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때로는 4세트를 한꺼번에 반입하면서 세관에는 한 세트만을 반입하는 것처럼 수입 신고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가 재작년 8월부터 2년 동안 밀수한 물량은 모두 764세트, 17억 9천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코로나19 당시 골프 입문자가 많은 점을 노려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정품보다 50% 넘게 싼 가격에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품질 보증서는 물론 바코드까지 위조했는데 이렇게 A씨가 벌어들인 돈은 3억 원이 넘습니다. 전문기관 조사 결과 위조 골프채는 성능에서 정품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로봇 스윙 테스트를 통한 품질 비교에서는 짝퉁 골프채의 타구음이 둔탁하고 공의 탄도가 낮으며 비거리도 10m 상당 덜 나가는 등 정품과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관세청은 인천항을 통한 위조품 밀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재 시각 6일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연달아 방문하며 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회담하면서 양국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앞서 푸틴 대통령은 아부다비에서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이례적인 중동 방문에 나선 푸틴 대통령의 전용기는 수호이 35S 전투기 5대의 호위를 받았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연쇄 총격 사건으로 6명이 숨지고 최소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텍사스주 오스틴의 한 고등학교와 주택가 3곳 등에서 잇따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했고 경찰은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상자 가운데는 학교 경찰관과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성 등이 포함됐고 희생자와 용의자 간의 관계는 수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언론 브리핑에서 한 명의 용의자가 모든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강력히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0월 7일 새벽 하마스 조직원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증거를 공개하면서 하마스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국제사회 비판의 여론을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대 안식일인 지난 10월 7일 새벽 이스라엘에 기습적으로 침입한 하마스 조직원들은 1,200명이 넘는 민간인과 군인, 외국인을 살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5일 유엔 회의에서 당시 목격자들의 경찰 진술 영상 등 증거를 공개했고 BBC와 NBC 등 서방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הזו שכופפו מישהי, ובעצם אני מבינה שהוא אונס אותה. בעיקר היה שם המון פיצי ירי, גם ירי ממוקד באזור איבר מין לגבר מין, ראינו את זה הרבה. 증언에 신뢰돼 일부 의문이 제기되지만 다수의 여성이 성적 폭력을 당하고 살해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테러 직후 하마스 조직원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과 사진에서 나체가 되거나 옷 일부가 벗겨진 여성들을 끌고 가는 조직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를 직접 당한 당사자가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There is going to be a long investigation, but now we know that there were multiple cases of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and against children. 하마스는 이 같은 이스라엘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إن المزاعم والأكاذيب الصهيونية حول تعرض بعض النساء للاغتصاب تأتي للتغطية على مشاهد المعاملة الحسنة التي تلقاها المحتجزون. 하지만 이스라엘의 각종 증거 공개와 서방 언론의 보도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하마스의 성범죄를 규탄했고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수장도 하마스 기습 공격 당시의 성폭력을 비난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 목숨을 살린 고교생이 올해 현대판 심청이 효행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직업 군인이 꿈이었지만 큰 수술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망설임 없이 결심했다고 합니다.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 구미 금호공고 3학년에 재학 중인 양희창 군 부자. 서로 꼭 잡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해서 고맙고 아버지는 자신에게 선뜻 간을 떼준 아들이 고마워서 바라만 봐도 목이 맵니다. 양희창 군은 지난해 아버지가 급성 간 기능 저하로 의식을 잃고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망설임 없이 간 이식을 결정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 하셨을 때 원래는 그 직업군인 부사관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큰 수술을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수술 후 1년이 지난 지금 양 군의 아버지는 어느 정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가천길재단은 현대판 심청이에게 주는 제25회 가천효행상 남학생 대상 수상자로 양희창 군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인천 신흥여중 3학년에 재학 중인 15살 최은별 양은 여학생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당뇨병 등 지병으로 투병 생활을 하는 아버지와 어린 동생까지 극진히 챙기는 따뜻한 마음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천 효행 대상은 가천대 길병원 설립자인 이길려 가천대 총장이 1999년 심청전 원작의 무대로 추정되는 인천 백령도에 심청 동상을 제작해 기증한 것을 계기로 제정됐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효하는 거를 배워야 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25년간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효행을 하는 아이들을 찾는데 의외에도 많습니다. 가천대 길병원을 모태로 하고 있는 가천 길재단은 지금까지 25년 동안 313명의 효자와 효부를 발굴해 시상했습니다. YTN 강소목입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뽑은 올해 가장 스타일리시한 인물 71명에 윤석열 대통령과 걸그룹 뉴진스가 선정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4월 국빈 방문 때 백악관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는 윤 대통령의 사진을 실으면서 흠잡을 데 없는 공연이 아메리칸 아이돌에 필적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신문은 토끼 귀 모자를 쓴 뉴진스는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R&B에서 영감을 받은 사운드로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올랐다며 여성 K-팝 가수 가운데 처음으로 룰라팔루자에서 공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2023년 올해의 인물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를 선정했습니다. 타임은 스위프트의 인기가 10년 이상 상승해왔지만 올해는 예술과 상업적인 측면에서 핵융합과 같은 에너지를 분출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1927년부터 시작된 타임의 올해의 인물에 연예계 인물이 자신의 본업으로 선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며 연예계 인물이 단독 수상하는 것도 최초의 일입니다. 오늘은 절기 대설이지만 대체로 맑고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크게 춥진 않고요. 낮 동안에는 11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6도가량 크게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밤사이 내렸던 비는 모두 그치고 대기질도 대부분 양호한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어제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메마른 가운데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도, 부산은 7.4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2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11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13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특히 내일은 초봄처럼 따뜻한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